저는 조금 더 나갈게요. 네. 저희 집 그 아이들이 아빠 강의하는 거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제가 셀프 소개를 먼저 해야 되죠. 자,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단 하나 있는 연구소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떤 개개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대부분 근거가 없을 확률이 크거나 혹은 외국의 논문, 신문에 보도된 걸 대충 보고 이렇게 수박도 탈기식으로 알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되게 큰데요. 진짜 행복을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은 없으시네요. 독점초등학교에서 제가 그 봄에 했었는데 그때는 아버님들이 꽤 계셨었어요. 이 오전에 강의를 했는데 거기 워낙 크니까 아마 그랬겠죠. 어쨌든 궁금한 거를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까지 오늘 다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복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을 쓰는데요. 저희 서울대학교 철학과, 경제학과, 보건학, 그 다음에 의대, 뇌인지과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진화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쫙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 다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학제 융합 연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행복에 관한 상당히 선도적인 연구소다. 그리고 연구팀이 있고 교육팀이 있어요. 그와 같이 과학적으로 연구된 걸 근거로 해서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좀 이렇게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삶의 습관을 연습하면 진짜 행복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성과물이 행복교과서예요. 요건 이제 청소년들의 행복 수업을 위한 교재로 이제 저희가 2011년도에 만든 거고 초등학생용 교재도 저희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이들까지 행복 수업을 해주냐? 이 대학 교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제일 못해요. 현실 세계의 문제를 설명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완전 잼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학교 선생님들께 연수를 해요.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벌써 한 10,000명 정도가 연수를 받으셨는데 그분들이 연수를 받고 행복이 이런 거였어? 내가 너무 많이 오해했는데 이 정도면 아이들에게 바로 소개해줘도 되겠다 라고 이제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행복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저희는 또 그 데이터를 받아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재미와 의미 연구소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법. 이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 내포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공지능의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인간으로서 하나의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방법 혹은 그런 인식, 그런 태도 이런 좀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 집 새 아이예요. 지금은 이제 이건 한 3, 4년 전에 찍은 건데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1학년이에요. 이제 자유학기제 막 들어갔고요. 아들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죠. 같은 미용실에서 나오는 이 막내. 그 막내는 지금 5살인데 그 태어날 때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나서 그 집사람이 계속 재활치료 다녀야 되고 막 그래요. 다운 증후군인데 경기를 한번 심하게 1년 동안 알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은 5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야, 너 추천할 때 너 임원해 라고 했대요. 2학기 때. 엄마, 애들이 저 추천한다는데 저 임원해도 돼요? 저 임원할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절대 하지 마. 엄마 절대 시간 없어. 막 한 거죠. 막내를 케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저 못합니다. 왜? 그랬더니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조그맣게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엊그저께 들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막내를 중심으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딸아이는 얼굴 드러내는 걸 이제 싫어하는 나이가 돼서 예, 저희 가족 사진 올릴 때 다 허락을 받고 올려야 돼요. 오늘 이 자료도 다 허락을 받고 올려온 자료입니다. 오늘 강의 저의 주제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관, 행복, 사랑. 이게 순서대로인데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법의 핵심 키워드가 직관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직관? 충동구매? 막 이런 걸 떠올리실까봐 직관하고 충동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미리 예를 들어볼게요. 저 직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나요? 생각이 다 다른데 가령 우리가 쇼핑 같은 거 할 때 인터넷이나 홈쇼핑 볼 때 충동구매하는 거는 직관이 완전히 꺼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뇌에 여러 장치가 있는데요. 이성적 판단을 하는,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이 전두엽의 장치가 있고요. 합리적 이성의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관의 스위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꺼놓은 상태가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된 상태. 그게 충동구매를 하거나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새어나오지 못하거나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합리의 노예라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감정의 노예, 그 다음에 이성 혹은 합리의 노예는 모든 것을 논리적이고 매뉴얼대로만 하려는 거예요. 자기 어떤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 없이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합리의 노예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자화상이죠. 자살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인 자살률도 세계 1위인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근데 그 성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직관은 감정의 노예로부터 나를 지키고 합리의 노예로부터 나를 온전히 지키는, 나를 온전히 주인으로 만들어주고 지켜주는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직관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가 이 직관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그때도 역시 이 직관을 연구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가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지난 20세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는 합리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이었다면 21세기는 우리가 100년 동안 착각 속에 살았다. 인간은 추호도 합리적이지 않은데 우린 합리적이어야만 인간인 줄 알고 학교에서 합리성 교육만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살률은 높아지고 자신의 삶으로부터 스스로 소외가 되고 나는 왜 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직면하게 된 거죠. 근데 제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철저히 직관적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로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태어날 때 천재로 태어난다는 말이 사실은 학자들이 이걸 면밀히 연구해보니까 태어날 때 철저히 직관적 생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직관은 모든 창조성의 근원이에요. 직관이라는 거는 그냥 뭔가 딱 답이 보이거나 뭐가 딱 깨달음이 오거나 뭔가 딱 느낌으로 뭘 간파하거나 이런 매우 놀랍고 신비한 능력인데, 근데 이게 신비한 게 아니라 되게 체계적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직관의 위대한 힘을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쇼핑하실 때 가성비 따진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잖아요. 가성비. 요즘에 가성비 따지면서 쇼핑하는 손 들어보실까요? 많이 손 드시네요. 가성비에 숨어있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성비를 따진다는 건 사실 나는 합리적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령 이 가방은 좀 후줄근해 보이지만 내가 어떤 멋진 명품백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것, 합리화하는 과정이 가성비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물건을 살 때마다 가성비의 기준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돈, 가격, 어떨 때는 디자인, 어떨 때는 편리성 등등등. 그 합리화하는 위대한 능력이 인간의 직관입니다. 내가 귀엽고 하고 싶은 바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합리성은 인간의 직관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합리성이에요.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은 필요할 때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폐기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미 매뉴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마치 그게 우주 천지창조 될 때부터 있는 것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합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 용어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직관을 키워야 되는데 직관이 키워질 수 있는 거냐? 직관이 키워질 수 없습니다. 아니, 키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직관이라는 거는 인간이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유전자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수만 년 인간이 진화에 성공하면서 유일하게 이 생명체 중 유일하게 문명 세계를 만든 동물이잖아요. 그 인간이 지금까지 멸종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위대한 생존 본능이 있었는데 생존 본능은 합리성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길을 잃고 헤매다가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언제든지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멧돼지가 나타나서 나를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어두컴컴해진 산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막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지끝 하면서 소리가 나요. 자, 그때 사람은 두 종류의 행동 양상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그냥 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위험한 소리인가? 하면서 그 소리를 분석을 하고요. 이게 뭔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생존 가능성이 높을까요? 후자. 당연히 후자? 뭔가 분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어요. 혹시 그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보신 분 계실까요?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국의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튜링이라는 수학자의 스토리를 영화했던 건데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사실은 그 대사가 저 직관을 연구한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최초로 소개했던 대사인데요. 그게 퀴즈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산길에 두 청년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큰 곰이 나타났어요. 바로 앞에서 한 10여 미터 앞에. 그 순간 한 청년이 주저앉아 운동화를 막 점냅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청년이 야 뛰어도 소용없어. 곰이 내가 백과사전에서 봤는데 곰이 인간보다 빠르대. 우린 다 죽었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운동화 끈을 딱 점맨 친구가 그 친구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보다 빨리 뛰면 되거든 하면서 뛰더라는 거죠.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이게 합리적인 어떤 규범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메시지죠.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직관이에요. 계산하거나 생각하거나 따지고 있을 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잖아. 애기들 갑자기 애기 이렇게 기어갈 때요.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멈춰요. 이거 합리적으로 배워서 알겠어요? 아니면 이걸 계산해요?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유전자에 이게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가시죠. 네. 제가 이제 며칠 후에 강원도 원주죠. 거기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 교사들 특강을 한번 했더니 너무 좋다고 이제 학부모님들 강의를 또 해달라고 해서 또 이제 갈 계획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 저를 초청해 주신 그 원주에 있는 단서울 유치원 그 대표 원장님이 근데 저 교수님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원주 교육청에서 비슷한 학부모 연수를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아이들이 잘못된 모든 책임을 엄마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저보러 절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엄마의 책임은 없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무의식 중에 책임이 가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책임이 있다라고 따지자면 사실은 엄마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에 무한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로 태어난 아이들 혹은 이미 직관적 존재로 태어난 아이들이 당당한 주체로서 어른이 되고 어느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엄마가 부모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려면 그 창의성을 죽이지만 않으면
억누르지만 않으면 되고 주눅들게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인 거죠. 자, 그런 기본 베이스, 사실은 제가 얘기를 거의 다 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저의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풀어가 볼게요. 파워포인트가 18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가 3시간짜리 강의고 30초마다 한 장씩 막 넘기면 강의가 딱 끝나는 그런 스토리인데, 지금 이제 벌써 제가 20분을 까먹어서 10초마다 막 넘겨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학교에서는 5페이지밖에 인쇄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소에 돈을 투자해서 그것도 칼라로 40페이지를, 이게 23페이지죠? 이 23페이지를 49를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이걸 제가 인쇄소에서 실제로 이걸 복사하면 한 장에 50원이거든요. 흑백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40이면 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칼라는 한 장에 한 200원에서 3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마 제가 받는 강의료가 다 이걸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 그렇게까지 돈을 쓴 이유가, 이게 제가 그냥 오늘 강의를 놓쳐도 집에 가서 다시 보면 다 생각날 수 있게끔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13페이지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13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표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이 패러다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이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숱한 교육학자들이 있고 미래학자들이 있는데요. 다들 제각각 자기들이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표를 딱 보여줬더니 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내가 못 보던 것밖에 다 보인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표입니다. 이 표 하나만 오늘 다 이해하셔도, 근데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 왼쪽에 합리모델 패러다임이 지금 대부분의 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학자들이 믿는 키워드들이 다 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패러다임은 거의 사망성부라고 하죠. 이 역량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문과에서는 최고죠. 서울대 의대가 이과에서 최고라면 문과에서는 서울대 경영대잖아요. 법대를 누른지 옛날입니다. 이 경영대학에 A+ 받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맨날 수업 시간 이상한 질문하면서 성적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제 어떤 경영대 교수님이 제가 또 서울대 우리나라 국가 수학평가 혁신 프로젝트라는 걸 또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저희 연구팀에게 그 교수님이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이론을 10년 넘게 가르쳐 왔는데, 그 이론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정통했다라고 자부하는 난데, 어떤 한 학생이 교수님 그거 이론 이렇게 돼가지고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설명을 했죠. 틀린 거 아니다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구실에 와서 다 앉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더래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 학생의 말이 맞더래요.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지더래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얼마 후에 그 서울대 경영대는 늘 이렇게 컨설팅 펌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좋은 학생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먼저 뽑겠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 2명을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이 교수님이 2명을 추천했는데, 그 학교에서 늘 경영대 탑인 아이들, 탑 A+만 계속 받는 학생 1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1명을 자기 이론을 지적한 이 친구들은 성적이 별로 안 좋대요. 2명을 추천을 해서 인턴을 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또 연락이 돼서 어떻게 제가 추천한 학생들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그게요, 사실은 솔직히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좀 뭐 이렇게 반응, 왜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니, 회의 시간에 말도 없고 일을 시키기 전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A+ 받는 학생이. 그럼 이 친구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알짜배기라고. 이 친구는 끊임없이 회의 시간에 말을 한대요. 말을 하면서 뭔가 진도가 나가게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뭘 고백한 거냐면, 나는 여태까지 누구에게 A+를 주어 왔던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A 플러스 지금 이렇게 해야 A 플러스를 받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오른쪽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인정을 받고 뭔가 성과를 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 여기 왼쪽에 두 번째 칼럼에 보시면 확실성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이게 모든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쇠뇌시키는 그 일종의 신념입니다. 야, 너희들 미래 불확실하면 뭐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정진해야 돼. 근데 애들이 목표, 자기가 뭘 되고 싶은지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렸을 때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꿈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중학교, 이제 우리 딸이 딱 자유학기제인데 진로 체험을 하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라고 느낀 게, 일단 우리 딸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요즘에 계속 뭘 얘기해. 자기는 우주 해적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상담 선생님하고 우리 딸은 꿈이 우주 해적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니 따님이 뭔가 해방감, 자유인이 되고 싶은 그런 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성을 강요하지만 아이들은, 직관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확실성을 견디지 못해요. 직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여행을 하더라도요, 엑셀 파일에 스케줄, 숙소, 맛집, 루트 다 정해놓고 그것대로만 보고 이렇게 여행하는 걸 못 견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당연히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짜는 건 좋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건 좋은데 막상 현지에 가서는 좀 이걸 내려놓고 즐기는 이런 시간들이 진짜 행복을 주고 기억에 남는 것처럼, 직관을 살려야 된다, 그것을 철저히 잘라낸다고 할까요? 가둔다고 할까요? 억누른다고 할까요? 그래서 직관을 키운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 그동안 억눌렸던 직관을 다시 일깨워주는 게, 그게 바로 앞으로 미래 교육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익숙해지고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실수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성장한다는 걸 느낄 줄 아는, 스스로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회복되는 아이들로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 해야 될 일이고, 부모님들은 그런 거를, 부모님들 하는 거는 잔소리가 돼서요. 부모님들은 뒤에서 언제든지 나는 여기 있으니까 그 믿음만 주는 그런 그런 순수한 사랑만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자존감은 회복되죠. 자, 우리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요, 아이들이 너무나 생각을 몰아쳐서, 사실 국가교육과정 국영수과사용미책, 그리고 요번에 뭐 대입 공론화에서 엄청 이슈가 되고 심지어 교육부 장관까지 요번에 바뀌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에서 A+ 모범생들은 어떤 능력을 키우는 거냐면 대학 교수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국가교육과정은 학자를 만드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상에 나가서 배운 게 쓸모가 없다는 말을 당연히 하죠. 서울대 교수들이, 남자 교수들이 그 사모님들께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가, 당신이 공부만 잘하면 도대체 뭐 있어? 이 소리. 반대로 여자가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사업가예요. 그러면 남편도 다 하죠. 예. 뭐 이게 하여간 학자는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요. 뻔들어지게 하죠. 근데 막상 문제 해결에는 이제 막 멘붕이 오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죠.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우리 삶은 우연히 지배할까 필연이 지배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이 책을 누가, 제 페이스북 친구가 이걸 딱 자기는 난 이런 책 읽는다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우연히 나 이 책 사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보에 예스24에 가서 막 주문해놓고 집에 가서, 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우연히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아? 필연이 지배하는 것 같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시작이다. 또 쓸데없는 소리 시작한다. 우연이고 필연이고, 어떤 필연적인 사건도 어차피 당신 통제 못할 거잖아. 그러면 우연으로 인식되는 거야. 설사 필연이라 하더라도. 우연을 즐기는 게 삶의 지혜야.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우연히 찾아오는 행복을 잘 낚아챌 줄 아는 능력이 되게 출중합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게 우연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 특히 여자들의 직관이 뛰어나잖아요.
불확실성과 친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 중에 이 우연을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요즘 젊은 어머님들은 우연히 찾아오는 이런 행운 같은 거를 이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이렇게 좀 물리치는 이런 경향들이 요즘에 좀 일종의 뭐랄까요? 경향인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못 배운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안 그랬죠. 정말 시장에 정말 집이 폭삭 망해도 뭐라도 뽑아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뭐라도 애들 교육을 끝까지 시키는 걸 포기시키지 않던 정말 살아있는 직관 그 자체인 부모들이었는데 요즘 가방끈이 길어진 부모님들은 이제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이죠. 그게 우리나라 공교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불확실성과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Honey, yeah, show me a trick. Okay, show me a trick. See the penny? I see the penny. I'm gonna put this bottle of water right on top of the penny. Okay. And I'm gonna put this over it. Okay. And when I say the magic words, yeah, the penny's gonna go inside the bottle. 동전을 물병 속에 넣었는데요. Okay, let me see this happen. 주문을 외우면 동전이 물병 쏙 들어간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심심한 할아버지한테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Boog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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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gity. Okay. I look down in there and the penny's inside the bottle. 여기서 할아버지의 표정에 주목해 주세요. 자, 이거 보고 기발하다. 나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해봐야지. 주먹이 날라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좋아할까요? 주먹이 날라온다면 왜 주먹이 날라올까요? 그 입장이 순간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운전하고 오신 분, 옆에 차가 깜빡이지 않고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올 때 어때요? 욕이 나와요. 열받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 사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것에 다 너그러워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들이 견뎌지는 거죠. 견딘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싫은데 참는 거면 견딘다고 표현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면 즐길 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승화시킬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증폭된 정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때문에 우리가 완전 노이로제에 걸리고 있잖아요. 영국은 뭐 EU를 탈퇴해서 그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유럽이 혼란스러운데 심지어 미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도대체 어디로 이게 튈지를 모르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일본의 아베도, 중국의 시진핑도 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다 끌려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합리적인 통치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는 직관적인 이상한 사람들이 일을 터뜨리면 그러면 나중에 다시 시스템이 정리가 되면서 발전하는 거죠. 엊그저께 요즘에 뭐 하브루타 교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도 집에서 애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윤영이 윤찬이야. 윤영이 윤찬이. 야 윤영아 윤찬아. 너 전쟁은 우리가 이 인류사에서 네가 알고 있는 전쟁 하나 큰 거 얘기해봐. 그러더니 세계대전이요. 1차 세계, 2차 세계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문명은 발전했니? 퇴보했니? 여러분들 생각에? 발전했어. 오케이. 우리 애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은 조금 약간 신중하게 어떤 측면에서요? 이렇게 좀 더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어떤 측면이든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일단은 발전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라고 해요. 좋아. 그러면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거니? 그러면? 이렇게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순간 막히죠. 일단 우리 아들은 정당화가 뭐예요? 이제 일단 그렇게 묻기 시작을 하고 우리 딸은 그렇다고 정당화는 할 수 없는데 그럼 야 전쟁이 안 나고 세상이 평온한 상태면 역사가 발전할까? 아니요. 그러니까 얘들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굳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을 즐기면 그 사람에게 수많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그걸 즐기면. 근데 모든 것을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 해버리면 우리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혹시 영화 인셉션 보시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다 인셉션 보시면 왜 꿈을 공유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꿈의 꿈 다 보셨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딱 좋았을 텐데 저희 집사람이 엊그저께 갑자기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디카프리오랑 몇몇 일당들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뇌파 연결 장치를 쫙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장치를 딱 켜고 같이 자요. 그러면 꿈을 공유해요. 근데 그 꿈을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무의식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짜고 한 명만 모르고 딱 그렇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무의식을 조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영화 속에 있는 스토리가 꼬이고 일이 막 꼬이다 보니까 꿈속에서 문제가 꼬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또 꿈속에 또 꿈으로 또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또 꼬여서 꿈에서 또 꿈으로 또 들어가요. 계속 몇 단계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막 빠져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안심이 되네 하고서 해피엔딩이구나 하고 딱 끝날 즈음에 뭐야 이게 꿈이야 여전히? 하면서 순간 충격을 주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의문이 풀렸다라고 집사람이 어저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께. 근데 애들은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저희 뭐죠? 올레 TV 그걸로 돈을 내고 결제해서 어저께 밤 새벽 1시까지 얘네들이 둘이 본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몇 년 만에 본 거죠. 2010년에 나온 거니까 8년 만에 그 영화를 9년 만에 봤는데 그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를 되게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혹시 보셨던 우리 어머님도 한번 꼭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실 세계에서 1분인데 꿈속에서는 그게 하루 꿈에서 하루 시간을 보내는 딱 깨면 내가 1분 잠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또 꿈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1분이 첫 번째 꿈에서는 10분 하루인데 그 다음 꿈에서는 10년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50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꿈을 2단계만 들어가면 내가 평생 50년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설계한 대로 살다가 다시 딱 눈을 뜨면 나는 단 1분만에 깨어나는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디카프리오 부부가 되게 사랑하는 부부인데요. 그렇게 해서 둘이 그 꿈 공유 장치를 하고 잠을 들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50년을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유토피아 세계에서. 근데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요? 그냥 거기서 꿈속에서 뭐 거의 죽을 때까지 그냥 죽으면 사실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왜 돌아왔을까요? 너무 무료하고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상황에서 디카프리오가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아내를 설득해서 이게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꿈에서 죽으면 깨어나요. 그래서 자살하면서 이제 깨어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반전에 반전이 연속돼서 아마 완전 몰입 100% 영화입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정되면 사람들은 퇴보해요. 바보가 되어간다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확실성 시대는 모든 규범을 부정합니다. 어쩌면 그 어떤 것도 정의 내리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의 흐름을 시대 정신을 알아채지 못하고 약속된 언어 가르치기에 급급한 엄마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야? 침대.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영어로 박스, 한글로 상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글씨를 못 읽으니까 엄마가 계속 이거 뭐야?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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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한 3년쯤 전에 그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엄청나게 막 공유되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이제 저희처럼 행복 교육을 하는 저희 학교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미 이 상자 용도를 깨달은 아이인데 이미 깨우쳤는데 이 아이가 상자라는 말을 모른다고 그것을 다그치는 이 엄마의 태도가 현재 우리나라 국가교육, 공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그 말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대, 50대 부모들은 아까 이런 엄마들이었다면 사실은 요즘에 이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이나 유치원 학부모들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 시대가 소확행 시대, 워라밸 시대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특히 저희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님이 최인철 교수님인데요. 아마 최인철 교수님 유튜브 강의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행복이 트렌드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뭐 행복 스트레스 시대라는 이야기를 할 지경이 됐으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국어, 수학, 영어를 매뉴얼로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듯이 아이들에게도 행복을 강제적으로 매뉴얼적으로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 부모 세대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남편도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 이번에 휴가철에 여기 가자. 사진 봐봐. 너무 멋지지? 이게 달에서도 보인대. 달에서 보이나? 인공위성에서 보이나?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막상 가보면 이러죠. 우리 여기 가서 도시락 까먹자.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데 막상 가면 그렇죠. 여기는 원주에 있는 소금강 출렁다리인데요. 제가 아까 원주 거기 갔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애들은 아빠가 이렇게 멀리 가면 체험 내고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야 원주 뭐가 유명할 검색해보자. 출렁다리가 그 방송에 한번 탔나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검색해 우리 여기 꼭 가자 그래가지고 강의 끝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갔더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2시간 넘게 줄을 서야 되는 인파들. 차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차를 세워서 입구까지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입구에 갔더니 이렇게 줄이 길었어요. 이거는 제가 위에서 요거만 찍었지 저 밑에 빙글빙글빙글 그 중간에 돌아갈까? 했더니 우리 다시는 안 올 거니까 끝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여기서 저까지 건너가야 돼요. 이런 사진을 찍었죠. 저희 집사람이 본인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의미 부여하려고 막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웃어봐 얘들아 활짝 웃어야지. 그래서 수십 장을 눌렀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애들은 원래 이래요. 정말 밝고 경쾌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집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냐고 할 정도로 뭐 그렇다고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원이 없겠다. 저희 부부를 되게 부러워해요. 아빠가 출근할 때 우산 쓰고 인사하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죠. 근데 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의식적으로 추구하면 이렇게 돼요. 의식적으로 추구한다는 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나를 매뉴얼 속에 넣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자율성과 유능감인데 그것이 모두 막힌 거죠. 자율성, 매뉴얼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지배당하니까 유능감이라는 건 내가 성공했을 때 느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면 엄마로서 유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행복하게 해줬구나. 근데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유능감이 우리 가족이 다 바닥이 난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사실 오늘 강의를 거의 다 한 거랑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이 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고에 있는 이야기를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5분 쉬었다가 원래 우리가 12시까지인데 제가 몰입할 수밖에 없는 강의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2시간이 좀 무리니까 딱 10분 쉬었다가 5분만 쉴게요. 네,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